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오늘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이성적인데 네. 백기종 전수서경찰서 강남 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심리학과 박사 수료잖아요. 학부부터 학부, 네. 석사, 박사를 다 심리학을 하고 나중에 제가 부동산 박사를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 고마워요. 물론 뭐 제 전공은 인지심리지만 어쨌든. 자, 오늘 이제 어떤 걸 얘기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제가 되었던 화성 8차 사건. 근데 이제 화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춘재 8차 사건을 일단 부르겠습니다. 네. 이 진범 논란과 더불어서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제 당시 수사 참여했던 경찰관, 검사 등이 무대기로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이 관련 내용을 한번 백기정 팀장님이 전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12월 19일부터는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뭐 지자체 시의에서 이제 그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하면 86년도 9월부터 이제 91년 4월 3일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13세부터 71세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살해, 성폭행 후 살해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고 저도 그 당시 서초경찰서 있을 때 공조수사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 그러니까 체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백에 의존한 그런 수사 행태 그리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뭐 어떤 분석 기법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그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것처럼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네. 결국 기소를 했던 검사 또 이 사건을 1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모두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해서 20년간 복역을 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출소를 하신 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실 수사 그리고 이제 자백에 의존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학 수사가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현직 그 당시 검사 그다음에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김성만 씨하고 레드 헤어를 쓰시는 분께서 최명기 원장님 너무 반가워요.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백기정 팀장님은 팬은 항상 있습니다. 이 초등생 김양 실종 사건에서 이춘재가 이제 사실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증거도 그렇고 이미 진범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은 19년 6개월 복역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춘재가 굳이 자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춘재가 자백을 아주 술술했단 말이죠. 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춘재 입장에서는 감옥에서의 나름의 본인의 이제 생활이 있습니다. 뭐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갇혀 있긴 하지만 그냥 일상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매일 가서 경찰에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끝내야지 이춘재는 다시 본인의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러면 진짜 우리 화가 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했던 것에 의한 자백을 하는 거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자백을 해야지 자기가 모든 거를 갖다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범죄 중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남이 한 걸 하나 얘기함으로 인해서 난 진짜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은 이춘재가 했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이춘재가 범행에 대해서 여죄를 드러낼 때마다 경찰은 더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상황을 갖다 남이 했다고 되어 있는 범죄인데 실제로 자기가 한 걸 드러내서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죄를 더 열심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춘재는 아마 안 물고 조용히 되고 자기는 다시 본인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생활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뭐 실제든 아니든 이런 식의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매일매일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춘재 입장에서 그 조사에서 본인이 응한다 그래서 본인의 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진짜 우리들이 천인공노하고 분노할 만한 용어를 표현하면은 이춘재 입장에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영웅심리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아무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지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지루한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하다는 거는 이거로 인해서 뭔가 진짜 즐거움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담배 하나가 더 생기든 못 먹던 거를 먹게 되든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더 좀 신선해지잖아요. 그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춘재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같이 지내는 동료 죄수들한테 범행에 대해서 얘기했겠지요. 그런 성격이라면. 네. 오히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의 환상이에요. 만약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자백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제가 얘기했듯이 귀찮아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잔인하며 얼마나 더 이 세상엔 정의가 없는 거며 얼마나 이 세상은 진짜 냉혹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영웅 심리라든가 그런 어떤 자아도취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 그보다는 아까 얘기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만 귀찮아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되게 특이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석인데 사실은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상당히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엄청 모범적이었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입에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함구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이제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변칙적인 그런 심리 상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칙에서 보면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시켜달라.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도 혈흔이 낭자한 그런 사건 현장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주 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사 중에 다른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여 년간을 넘게 모범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010년도에 시행된 DNA법에 관련돼서 결국 유전자가 이제 일치됐다고 밝혀져 가지고 이런 지금 사안이 이제 발생을 한 건데 결국은 저는 최명기 원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도 해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모범수 생활을 할 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가석방, 무기수가 가석방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경찰 수사관이 추궁하지도 않은 사안까지 14건 모두 내가 다 했다. 심지어 청주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사건까지도 모두 자기가 했다. 네. 강간 미수라든가 성폭행 살해 사건도 이렇게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중에 5건이 지금 일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8차 사건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서 네. 국가기록원에 지금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국가기록원에 2017년 8년도에 30년 전 이 8차 사건이 보관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채무가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만약에 의뢰가 된다고 해서 네.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춘재의 이 진술은 상당히
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경기지방 남부지방 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14건 모두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 이건데 네. 저는 이춘재 범행이 상당히 뭐 좀 표현 이상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로 더 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춘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아서 뭐 이렇게 내지는 빨리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은 안 했을 수도 있는 혹은 밝혀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자진해서 얘기하는 이런 심리 이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함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끝까지 항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아주 당연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압력에 가해지만 저질렀다고 해요. 압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취약해서?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네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팔랑귀구나. 네, 오히려 네.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승부욕.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서로 했더라도 그게 죄가 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네. 나는 안 했다고 끝까지 버텨요. 그냥 오래 버티진 못하지요. 그 분노라든가 승부욕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되지요. 두 번째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창피하거든요. 그러나 수치심과 죄책감은 달라요. 수치심은 내가 나쁜 짓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고요. 죄책감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요. 수치심은 별로 원상복구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묻히기를. 네,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그러나 수치심이 있으면은 또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란가 이해 당사자의 수치심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버티지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요? 네.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범죄를 갖다 자백하게 되면은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때는 버텼지요. 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범죄를 갖다 자백하게 되면은 가석방이 무너진다는 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의 범죄를 갖다 얘기할 때까지는 이춘재도 압력에 버텼어요. 네. 그러나 하나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어차피 가석방이 물 건너가니까 하나를 얘기하나 둘을 얘기하나 셋을 얘기하나 100을 얘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다 시효가 지나갔고 이미. 네, 빨리 끝나버리고 빨리 자신을 그냥 가만히 이 사람들이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이춘재한테 그래도 죄를 묻는 거는요. 끝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영 생활이 되지 않게끔 끝까지 계속 불러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춘재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새로운 국면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어제도 나온 얘기가 화성 8차 사건, 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초등학생 김양의 유고를 발견해놓고 당시 수사 계장이라고 하나요? 삽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은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은 지금 모르겠다고 주장하니까 어쨌든 맞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현장에서 이제 실종 사건 접하고 지금 이 당시 이 그 소녀는 8세였어요. 9세인가 뭐 우리나라 나이로 9세, 만 8세. 만 8세. 나이로 9세.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실종 신고를 받고 관련된 지역에 수색이라든가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 현장에서 그게 이제 그 실종된 학생의 유골이라고 하는 판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양재동의 그 어떤 그 지역의 수사를 하다가 네. 사실 유골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직접? 예. 우리 파트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유골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이 하더라도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 검안을 불러라. 네. 그래가지고 검시를 일단 형식상이라도 하고 그렇죠. 그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이 소위 행정 처리를 했어요. 지자체에다 의뢰해서 감회장을 하는 실종자로서.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해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형사계장이라든가 그 팀원들, 그러니까 반원, 그 당시엔 반이었지만 반원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좀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종 신고가 된 수색 지역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보관해가지고 그렇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그 신고자 유족들인 아니 유족이 아니라 그 신고자한 피해자 가족들 실종 신고자 가족들의 DNA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분석 감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거를 이거 우리 사건하고는 아마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태만하고 아주 부실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아니 봅니다. 부실수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주 사체 은닉 수준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체 은닉 혐의로 형사계장하고 2명을 그러니까 입건을 지금 했습니다. 손을 그 줄넘기 줄로 묶고 네네. 그때 당시에 아이의 속옷도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고 여름이라서 백골 형태로 그렇죠. 벌써 이미 돼 있는 상태였다는데 그거를 발견했으면 무조건 당연히 국가서 보내가지고 누군지 확인하는 게 DNA를 필요한데 일치 여부도 이걸 확인을 하고. 삽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예 딴 데다 묻어버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이미. 네, 처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그 8세 된 9세 된 아이 그 신고된 아이의 유고라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옹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는 좀 더 수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색 지역에 또 연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수사 중이나 수색 중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은닉을 해버리고 다시 매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원장님 만약에 이제 이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이게 그 여학생의 그게 이제 발견이 됨으로써 본인들이 뭔가 과거에 수사했던 거에 어떤 범인이 있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상황 증거가 되어서 본인들의 잘못을 갖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실수를 은폐하려고 네,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사건이 생겼는데 두 번째 경우는 도저히 이 사건을 갖다 풀 본인들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내에 사건이 생겼고 살인 사건이 생겼고 그게 일종의 연쇄살인이랑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범인을 잡을 자신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런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네. 차라리 사건이 없던 거로 하게 되면 나은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은 살인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긁어부스럼을 안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인 방범대장인가 방범대원인가 그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형사계장이 있었고 형사계장이 삽 가져와라 그래서 그 일을 실제 실행한 또 경찰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결국 집단적으로 다 이 모든 하나에 대해서 다 동조해서 그냥 은폐를 한 건데 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그렇게 본인이 뭐 은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도 말을 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럼 가만히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일단은 그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몇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합리화. 첫 번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쪽이 잔인하게 살해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 유족들의 마음이 편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네,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 범인이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언젠간 잡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 사건을 은폐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받는 상처도 본인은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이 이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결국 제일 문제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경찰들이 괜찮을 거래.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인인 분들도 민간인이 어떤 분도 충분히 자기 죄책감을 갖다
덜 수 있는 뭔가 합리화 구조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요 집단에서 본인만 이렇게 태간애가 되었을 때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단의 어떤 연대감이 굉장히 견고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가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네에서 뭐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이 이런 수사기관을 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 간에 좀 갖게 되는 어떤 유대감이나 끈끈한 연대감이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 중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행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조력자나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흡수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안을 수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야라고 하면 쉽게 동화돼 버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 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네. 공범 형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관해서 이걸 처리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나서서 이걸 뭐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동화가 돼가지고 어떤 진실이 묻어버리고 은폐되는 경향이 사실 많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공익 제보라든가 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고를 하고 공익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군사적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어떤 때였습니까? 아시겠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창이 돼 있었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형태예요? 이거 빨리 가져와. 무조건 해결해. 네, 해결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수사 책임자가 고위층에 불려가지고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흔히 그 정갱이 구두발로 차는 형태 있죠. 네네. 이런 조인트 까인다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형태로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서 야 이건 무조건 해결해. 잡아들여.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죠. 이게 군사적 문화가 그 당시 크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 수사로도 이어지는 단초도 됐었다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죄책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죠? 최 원장님? 사실은 네.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네. 죄책감보다는 네.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안 걸려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민간인 분도 결국은 경찰이랑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서는 이 모든 어떤 조작의 수사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조작이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일어났었던 거는 결국은 안 걸릴 거야. 걸리더라도 처벌 안 받을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더라도 다 검사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내려진 건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뭐 그렇게 긁어부스러면 만들겠어. 우리 처벌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받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함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함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지금은 함구를 갖다 함구하게 되면은 같이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도매급으로 비난에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된 거고요. 본인이 함구하건 함구하지 않든지 간에 이거는 어차피 수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함구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또 지금의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함구하지 않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압력의 크기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거다? 네. 이분이 만약에 그때 그 담당 경찰관이나 민간인인 분이 그 검사라든가 그런 분이랑 계속 여태까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면 달랐겠지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안 만난 지가 10년, 20년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의 마당에서 좀 있으면은 어차피 경찰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테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있는 데를 전부 빨리 얘기해야지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라는 또 지금의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검사는 왜 그래요? 검사는 자기가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뭐 그런 예가 사실 있었죠.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을 송치를 하면 본인이 담당이 돼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걸 뭔가 뒤집어 엎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편에서 또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해서 문제는 이거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결국 그 심리를 3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죄로 확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의 부실 수사라든가 또 자백에 의존한 수사라든가 또 이런 그 당시 그 시스템이 수사 시스템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3심까지 거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검사의 부실 기소로 이어지고 또 부실 재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심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 사건은 저는 좀 더 크게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네. 잃어버린 20년 누가 책임을 질까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 사안이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우리나라 3심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룡 전 팀장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